아득히 먼 옛날, 그리스의 신 제우스는 이오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제우스는 그녀를 암소로 바꾸어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이를 시기하여 치명적인 독을 가진 말파리를 풀어 암소로 변한 그녀를 공격하게 했다. 이오는 슬피 울부짖으며 해협을 헤엄쳐 도망갔는데 이때 이오가 건넜던 해협이 오늘날의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보스포러스란 그리스어로 암소가 헤엄쳐서 건넌 장소란 뜻이다. 이곳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전설로 유명한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또한 이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경계선이기도 한데 오른쪽이 아시아고 왼쪽이 유럽이다. 이 해협은 남북으로 30km에 이르지만 폭이 겨우 800m밖에 되지 않는 지점도 있다. 폭이 800m인 이곳에서 아시아와 유럽, 동양과 서양이 구분되지는 것이다. 길이 1560m, 왕복 6차선 도로인 보스포러스 다리는 1973년에 준공됐다. 그 이후 이 다리는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을 잇는 동맹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이스탄불이 나온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의 번영과 바그다드의 천일야와의 꿈을 추적하던 취재팀 앞에 찬란했던 문명을 누렸던 터키의 옛 수도 이스탄불이 다가오고 있었다. 보스포러스 해협의 유럽 쪽은 마치 황소의 뿔처럼 생긴 만이 있는데 이곳의 중요성으로 인해 고대로부터 사람들에게 금강만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도 거래를 위한 무역항과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군용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의 북쪽을 따라 올라가면 흑해와 실크로드의 스텝지대와 만나게 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와 대양으로 흘러가게 된다. 금강만을 마주보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곳이 바로 고대 로마와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그 이름을 날렸던 도시 이스탄불의 중심지로 바그다드나 장안보다 훨씬 오래된 16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던 곳이기도 하다. 두 제국의 수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금강만은 이때부터 그 이름을 날렸다. 취재팀이 이스탄불에 들어섰을 때 이제 유럽에 들어섰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터키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슬라브인, 러시아인, 아랍인, 그리스인과 로마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종이 오늘날의 독특한 환경에 섞여 살아가고 있었다. 중국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지나오는 동안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을 만나온 취재팀에게 이스탄불은 유럽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이곳 이스탄불을 동양의 도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곳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터키인들의 조상이 아시아계며 오랫동안 이곳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일 것이다. 동양 세계에서는 서양으로, 서양 세계에서는 동양으로 느껴지는 도시 이스탄불. 이곳이야말로 동서양의 문화를 잇고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인 것이다. 이곳은 한때는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리웠는데 그것은 그리스의 황제가 이곳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인해 비잔티움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항으로 급성장하면서 최대의 상업도시로 떠올랐다. 그리고 330년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플로 그 이름을 바꾼 후 이 도시는 더욱 번성하게 됐다. 이곳은 과거 콘스탄티노플의 찬란했던 문화를 대변해주고 있는 성 소피아 사원이다. 소피아란 신의 성스러운 지혜를 뜻하는 이곳은 신의 지혜에 바치는 대성당으로 50만 명 이상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동원됐으며 건설 기간만도 무려 6년이나 걸렸다. 이 사원이 완공되어 이를 기리는 축제를 펼칠 당시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신이시여, 우리가 마침내 위대한 과업을 달성했나이다.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소. 이 사원의 도움 양식의 천장에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자비를 베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존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정문을 들어서면 오른쪽 복도의 벽에 흥미진진한 모자이크를 볼 수 있는데 이 모자이크의 가운데에도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예수는 신성한 지혜를 상징하는 금색으로 표현돼 있다. 그림 오른쪽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을 예수에게 바치고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성 소피아 사원을 바치고 있다. 이것은 예수야말로 성 소피아 사원과 콘스탄티노플, 로마 제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주인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그림이다. 콘스탄티노플은 삼각형 형태의 도시이다. 그중 두 면은 바다와 접해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대한 성벽이 세워져 있다.
고대 중국의 역사서를 보면 거대한 문이 성의 동쪽 편에 세워져 있다. 높이는 6m에 달하며 문 전체가 금으로 돼 있어 멀리서도 이 문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기록돼 있다. 이러한 글을 통해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콘스탄티노플의 번영과 영화는 바로 이 성의 철통 같은 방어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건설된 후 1023년 동안 문자 그대로 쇠락을 모르는 도시로 그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이런 찬란한 번영을 누리던 콘스탄티노플에도 드디어 최후의 날이 다가왔다. 로마 제국의 적은 아시아의 오스만 제국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나라를 세운 이래 150년 동안 착실히 세력을 축적해오다 마침내 로마 제국의 중심부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담한 공격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독수리가 사냥감을 향해 공격하듯 날카로웠다. 당시 로마 침략을 주도했던 사람은 위대한 정보광 마호메트 2세였다. 그는 공격 전 사신을 콘스탄티노플에 파견했는데 수도를 함락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다. 나는 로마의 수도를 함락시키기로 결정했다. 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 개 도시의 주도권을 다투는 공방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제국의 기독교 세계에 보낸 선전포고이자 아시아의 기마민족인 터키족이 그리스 로마 세계를 향한 도전장이었던 것이다. 정보광 마호메트 2세는 군대를 이끌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넜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 그것은 징기스칸도 티무르도 하지 못했던 대정복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콘스탄티노플의 방어는 굳건했다. 도시는 성벽과 바다에 의해 굳건히 지켜지고 있었다. 또한 금강만 입구에 사슬을 엮어놓아 함선으로의 침입은 더욱 곤란했다. 마호메트는 하는 수 없이 한 가지 묘안을 찾아내고 명령을 내렸다. 배를 산을 넘게 하라. 그것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넌 군함을 다시 산을 넘게 하여 콘스탄티노플의 옆구리를 찌르려는 계책이었다. 이리하여 70척의 배가 산을 넘었고 승패는 결판이 났다. 짐의 가슴에 칼이 꽂히다니 대체 그리스도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 말은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황제가 최후의 순간에 남긴 말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됐다.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정복하고 아시아가 유럽을 정복하는 순간이었다. 1453년 5월 29일
세계 역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실크로드의 서역 끝에 있던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취재팀은 당시 마호메트 2세가 배를 이끌고 산을 넘었다는 비탈길을 찾았다. 그 길은 이스탄불의 주거지를 누비고 계속되는 길이었다. 이스탄불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길에 얽힌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기 이 길이 터키 역사의 찬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바로 그 길이다. 천산산맥 북방에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이란을 거쳐 이곳으로 이동한 터키 유목민족이 바로 이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세계사의 한 정점을 차지했던 것이다.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문화는 서로 어울려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비단과도 같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도시 이스탄불은 여전히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곳은 그랜드 시장이다. 취재팀은 피시가르, 이스환, 사마르칸드 등에서도 시장을 봐왔다. 실크로드의 시장은 어딜 가든 활기를 띠고 있으며 사람들의 모습엔 미소가 가득하다. 이제 당시의 권력자도 종교 지도자도 변했다. 단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런 시장일 것이다. 그리스가 이곳을 식민지로 점령한 이후 2000년이 지났다. 하지만 금, 은, 보석, 카페트 등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치지 않고 있다. 이 그랜드 시장에는 상점이 몇 개나 될까?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부는 얼마나 축적돼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이곳에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 상점에는 한 장에 3억 원을 호가하는 융단도 있다고 한다. 그것은 어쩌면 하늘을 난다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융단일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는 인도와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도 있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양념도 있다고 한다. 금요일은 예배의 날로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사원으로 발길을 옮긴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이라고 일컬어지는 푸른 사원이다. 이곳에도 이 도시의 다른 사원들처럼 10,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몰려든다. 기도가 시작되는 오후가 되면 이스탄불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لم يطيعكم في كثير من الأمر لعنتم ولكن الله حبب إليكم الإيمان وزينه في قلوبكم وكره إليكم الكفر والفسوق والعصيان
소피아 사원이 로마 제국의 영화를 대변해 준다고 한다면 이 푸른 사원은 오늘날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فإن طائفتان من المؤمنين اقتتلوا فأصلحوا بينهما فإن بغت إحداهما على الأخرى فقاتلوا التي تبغي 한 종교 지도자가 설교를 하고 있다. 신은 한 분뿐입니다. 이슬람교를 믿으시오. 하루 5번 열리는 예배에 빠지지 마시오. 먼저 신을 믿으면 자연히 신은 보입니다. 알라 신은 위대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이러한 가르침이 곧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다.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와 의좋게 지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사람을 뒤에서 찌르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러한 가르침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신도들은 경청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대체 이러한 감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도 이 푸른 사원에는 이슬람교의 열기로 가득하다. 이스탄불은 이제 더 이상 터키의 수도가 아니다. 터키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수도는 앙카라로 옮겨갔고 그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찬란했던 수도는 이제는 한낱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탄불은 아직도 찾는 이의 마음을 매료시킨다. 도시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이스탄불은 청장년기를 모두 지내고 이제는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그 얼굴엔 일생을 훌륭히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다. 드디어 취재팀은 이스탄불을 뒤로하고 그리스로 들어왔다. 알렉산더의 탄생지 마케도니아,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를 경유해 지중해에 툭 튀어나와 있는 스니오란 곳으로 들어온 것이다. 여기 서 있는 흰 건물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모셔놓은 신전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로 포세이돈의 수호로 지중해를 활보했던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스페인,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상점을 열어 무역선으로 왕래를 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실크로드 팀이 취재하고자 하는 대상의 길이다. 여기서 취재팀은 뜻밖에도 지중해 동쪽 해안 시리아 저편에 고대 무역선 한 척이 침몰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침몰 장소는 시리아 타르토스 항에서 3km쯤 떨어져 있다고 했다. 도대체 어떤 배가 침몰돼 있는 것일까? 취재팀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당초 로마로 향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동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해면을 채취하는 다이버가 있다. 이 다이버 중 한 명이 간혹 해면을 따다가 침몰선을 봤다고 한다. 그래서 수중 카메라맨 한 명이 다이버의 안내로 바다에 입수했다. 이곳은 비교적 물이 맑아 취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취재팀은 그 다이버의 말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론 정말로 침몰선이 있는 것일까? 있더라도 그 침몰선이 고대 무역선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중 한 점을 샘플로 가지고 올라왔다. 그 후로부터 얼마 뒤 시리아 고고학계로부터 학술상 감정한 결과 그 시대는 2400~500년 전 알렉산더 시대 약간 전의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동안 취재팀은 길고 긴 실크로드를 여행했다. 하지만 해상 여행은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이번 여행이 처음이다. 그리스를 출발한 지 18시간 만에 취재팀은 드디어 이탈리아 남부의 항구 도시 브린디시에 도착했다. 브린디시는 고대 항구 도시로 일찍이 이 항구 도시는 고대 수도 로마로 통하는 한 갈래 도로가 나 있었다. 당시 로마 제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였던 아스피아 도로가 바로 그것이었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아스피아도로 500km의 길을 따라 마지막 종착지 로마로 향하기로 했다. 드디어 취재팀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을 출발한 지 11번째 마지막 방문국인 이탈리아 땅을 밟게 됐다. 취재팀이 브린디시에 도착하던 이날 이 항구 도시는 축제로 시 전체가 떠들썩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시 전체를 일주하는 사이클의 날이었다. 활기찬 밴드와 이탈리아인 특유의 밝은 웃음이 마치 멀리서 찾아온 취재팀을 환영하는 것 같았다. 브린디시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돌기둥. 이 돌기둥은 아스피아 도로의 마지막 종착점을 표시하는 돌기둥이다. 또한 이것은 해상의 길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서기 2세기 중국 후한 시대에 대진왕 안돈이 보낸 사신이 장안에 도착했다고 기록된 로마 왕제 아우렐리우스의 사자는 바로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을 것이다. 또한 로마의 귀부인에게 인기가 있었던 중국의 비단도 바로 이곳에서 하역되어 로마로 운반됐을 것이다. 이 길 이외에도 로마로 통하는 해상로는 또 있다. 로마에서 불과 430km 떨어진 당시 고대 로마 제국의 현관이라 할 수 있는 오스티아 항구가 바로 그곳이다. 당시 오스티아의 한쪽에는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무역상들의 상점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 통로에는 갖가지 상품을 선전하는 간판들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훌륭한 모자이크 간판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 이것은 코끼리 상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상아를 수입하는 무역상의 상점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구역이다. 이곳은 분명 해산물 가게였을 것이다. 여기 MC란 것은 시저 황제 때 모로코의 약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곳은 모로코에서 생산한 대추야자를 취급했던 상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항아리는 그 형태로 보아 취재팀이 시리아 해안에서 발굴한 앙호란 것과 그 모양이 흡사하다. 이렇듯 당시 로마와 동방을 연결했던 바다의 실크로드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취재팀은 아스피아 도로를 따라 북상하여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로 향했다. 이 길은 기원전 312년에 착공된 아스피아 도로다. 그 후 아스피아 도로로 이어지는 여러 갈래의 도로가 건설됐고 로마뿐 아니라 동쪽으로 페르시아로 어디든 연결돼 있었다. 또한 이 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실크로드와 연결돼 있다. 길고 긴 한 줄기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는 저 멀리 중국 장안에서 이곳 로마까지 뻗어 있다. 예로부터 각종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실크로드. 바로 이 실크로드를 따라 기술이 전래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오해는 전쟁을 낳았고 이해는 평화를 낳았다. 오늘도 실크로드 취재팀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보기 위해 이 실크로드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팀은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로마에 도착했다. 중국, 소련,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차의 주행거리만 30만 킬로미터. 무려 지구를 7바퀴 반을 더 돈 실로 대장정의 길이었다. 취재팀은 시내를 빠져나와 콜로세움으로 향했다. 이 콜로세움이야말로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대한 기념비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취재팀은 바로 이 콜로세움에서 오랫동안 로마를 향해 여행을 했던 실크로드 대장정의 막을 내리기로 했다.
취재팀이 로마에 도착하던 날 이탈리아 라디오 방송국은 이렇게 방송했다. 동방의 마르코 폴로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낙타 대신에 차를 타고 실크로드를 횡단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 동방견문록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방견문록은 바로 우리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남긴 책입니다. 하지만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무려 24년이 걸렸지만 현대판 마르코 폴로는 불과 5년 만에 그 길을 횡단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만이 갖는 커다란 열쇠로 실크로드의 자물쇠가 열렸다. 세계에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신비의 지대에 지금 한 줄기 빛이 찾아들었다. 천산, 곤륜, 파미르, 타클라마칸 사막, 그리고 36개 민족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현장 법사가 구도의 길을 떠났고 수없이 많은 낙탑대가 비단을 실어 나르던 바로 그곳. 취재팀은 여행 마지막에 위대한 선인 마르코 폴로와 회유하게 됐다. 베니스 산마르코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마르코 폴로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신이여, 제 영혼을 모든 악과 죄악에서 구하소서. 마르코 폴로는 이런 말을 남기고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다. 이제 실크로드 여행도 끝이 났다. 서쪽으로 로마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던 실크로드. 취재팀의 서방 견문록도 이제 여기에서